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김정은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밀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는 국제은행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세계의 금융망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외환은행이 있는데 그 외환은행은 미국과는 거래가 안 됩니다 하면 그 외환은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계의 제1가는 기축통화는 아직도 달러인 것입니다. 이게 절묘한 수인데 사실은 이 수를 2005년에 한번 써먹어 보았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마카오에 갖고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라는 자그마한 은행에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약 2,500만 달러를 미국이 간접적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동결한 건 아니고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미국 은행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니까 이 은행에서 북한 계좌를 동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우성을 치면서 핵실험으로도 대항하고 또 중국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지면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자해공갈단처럼 김정일이가 협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 사후 조치를 잘못했습니다. 미국이 별다른 소득도 없이 서서히 풀어져 버립니다. 이 라이스, 힐, 이 두 사람이 일종의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면서 얻는 것 없이 다 풀어줘 가지고 나중에 부시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완전히 북한한테 농락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이번에 다시 더 크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은행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거래할 것이냐, 양제택일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보다도 더 엄중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따라올 것이다. 중국 은행도 이미 중국의 5대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다는 현지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하는 바가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 노동당 통치자들이 호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금원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효를 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맷맨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친놈, 미친자, 미추광이 뭐 이런 뜻이죠. 라켓맨 하더니 이제는 또 맷맨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국민을 자신의 인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죽이는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명백한 미추광이다. 김정은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시험당할 것이다. 요 말이 핵심이죠. 지금까지 김정은은 한 번도 시험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는 독재자다. 너가 정말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실력이 있는 독재자인지 내가 한번 시험을 걸어보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이번에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의 기업, 개인,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시험 테스트를 하나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인 트윗은 그 앞에 있었던 김정은의 공갈이죠.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겠다 만약 도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는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 최상급이 몇 개나 나왔습니다. 최고 초강경 대응. 그러니까 뭘 하겠느냐. 예, 근데 미사일에다가 실제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태평양으로 날려가지고 태평양 상공에서 터지게 하는 실제 핵심을 한번 해 보이겠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수순은 뭐겠느냐. 아마 미국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만약 그런 식으로 실탄으로서 실제 핵실험을 태평양상에서 한다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핵을 이제 사실상 먼저 쏜 거니까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을 응징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쓰지 않고, 주한미군을 쓰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한반도 바깥에 있는 전략자산을 총동원해가지고 1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항만 봉쇄죠. 그게 가장 쉬울 겁니다. 서해, 동해에 항공모함 전단 하나씩 갖다 놓고 딱 봉쇄를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전투기를 띄울 것이냐, 미사일을 쏠 것이냐, 어떤 수단이든지 아마 다 요격될 거예요. 그래도 요구사항 핵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라크에 대해서 이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쿠르드 지역의 상공에다가 이라크 공군은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쿠르드를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 비슷한 것이죠. 비행금지 구역을 정해버린다. 그러면은 뜨는 비행기를 모조리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방공망을 이제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약간의 군사력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쪼여가면 김정은은 아마 만만한 백령도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백령도를 치면은 한미연합군이 평양의 김정은 숙소나 집무실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미사일 기지를 말하자면 모든 표적을 다 표적에 나타난 미사일 기지를 다 부수겠죠. 이 정도로 만약 악화되면은 이제 비로소 김정은 측근들도 고민할 겁니다. 이 김정은과 함께 죽을 거냐, 아니면은 김정은을 죽이고 우리는 살 거냐. 이렇게 몰리면요, 옛날에 후고구려의 궁예가 부하들을 의심하다가 나중엔 자기 부인까지 죽이고, 흔히 관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불러다 놓고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영모의 마음을 안다, 자백하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인하면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왕건까지 그렇게 충성하던 왕건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역적 모의를 한 걸 내가 안다, 자백하라 하니까 이 머리 좋은 왕건이 하지도 않은 역적 모의를 자백을 하니까 봐줍니다. 이 정도로 이제 김정은이도, 이 독재자는 의심이 많아요. 독재자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하고 모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럼 김정은이도 의심나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욱 측근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가지고 그 용감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정은을 체포하든지 죽이든지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외부 상황이 엄중하게 되고 점점 김정은을 향해서 조여가는 것 같으면은 거기서 11.6 사건 같은 게, 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리아 제거 같은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불이 날 확률이 많은 거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우리는 뭘 할 거냐. 지금 아마 제 짐작으로는
중국과 미국 정보기관 또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강대국 정보기관끼리는 김정은을 어떻게 암살할 거냐, 쿠데타를 유발해 가지고 제거할 거냐 하는 물밑의 대화가 저는 오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가정보원이 그런 공작에 가담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김정은이 제거된 이후의 북한 상황을 정리할 때 우리가 발언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또 머리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쯤 우리 국회가 북한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 북한의 핵 도발에 관계한 자들은 공소시효 없이 다 엄중 처벌한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일은 다 용서하겠다. 오늘부터 만약 북한의 핵 도발에 가담하든지 북한 주민들을 학살하든지 하면은 통일 이후에까지도 공소시효 무시하고 다 처벌하겠다. 이런 경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먹힙니다, 사실.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습니까? 김정은은 고민이 없겠습니까? 잠이 안 올 겁니다. 그 인간도 자기 목숨 귀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김정은이가 전쟁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봐야죠. 왜냐? 전쟁을 통해서 잃을 게 가장 많은 자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잃을 거는 뭡니까? 막강한 권력이죠. 권력. 호화방탕한 생활. 북한 주민 2,300만을 로봇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 갖고 노는 이 게임 메이커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2,300만을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는 노예 농장주인데 그 자리를 함부로 내놓을 것 같습니까? 겁쟁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재자는 다 겁쟁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공갈 친다고 해서 그게 겁먹지 말고 우리도 같이 공갈이라는 공갈로 대해야죠. 트럼프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쪽 자동차가 마주 달릴 때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거느냐. 그 경기를 하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모는 자동차는 덤프 트럭인데 김정은이는 포니 같은 걸 모르고 있으니까 부닥쳐도 트럼프가 다칠 리는 없죠. 불리한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이지만은 김정은이가 절대로. 그러니까 김정은의 결정적 패착은 김정은 대 세계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김정은 대 세계의 싸움. 여기서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깁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에서 빨리 이기는 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쪽에. 그렇게 해야 문재인 정부도 잘 되고 우리 국민도 잘 될 것인데 낡은 이념적 어떤 틀의 포로가 되면은 그 관념론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시간을 두고 보면은 한국의 애국 세력은 김정은의 종말에 대비해야 됩니다. 김정은의 종말은 의외로 빨리 올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국내의 종북 좌익 반핵 세력을 정리하느냐, 남북한의 좌익을 한꺼번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부터 골똘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날아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충성했거나 굴종했거나 친하게 지냈던 남한 세력, 그 세력은 핵인종 세력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돕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봐주고 그리고 종북한 자들, 제가 이름 붙인 게 핵인종 세력입니다. 핵인종 세력을 같이 청소할 역사적 기회가 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항상 국제적인 판이 바뀔 때 한국의 내부의 모순 구조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6.25도 그렇습니다. 6.25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50대 말에 적화됐습니다. 그러나 6.25가 나니까 이승만, 트루만 두 위대한 대통령의 지도하에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같이 정리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6.25가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또 기회가 또 한 번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록 집권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처에 이 종북 세력의 그동안의 반역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우선 인멸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과정, 이렇게 긴장된 속에서 트럼프가 마치 쥐잡듯이 김정은이란 쥐를 잡듯이 이렇게 포위망을 하루하루 이렇게 좁혀가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든지, 김정은이가 항복을 하고 나오든지, 김정은이가 제거되든지, 호가 합니까? 이런 방송이 평양발로 나올지, 이런 가상입니다.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조국을 위기에 빠뜨린 작금의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동안 김정은은 핵 무장, 핵 도발이라는 좌경 맹동주의적 과오를 저질렀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수령이 선포하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선노동당 정치국은 조선인민군이 이번 조치에 충성을 맹세했음을 확인한다. 앞으로 북한 노동당은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혹시 뭐 이런 발표가 갑자기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 애국 세력 그리고 인류,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은은 어떤 식으로 제거될 것인가 하면은 공산주의 세계에서 이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리아입니다. 베리아. 1953년 3월 초에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그 흉악무도한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이 독재자가 뇌졸중으로 한 3일 동안 신음하다가 죽고 나서 실권이 애매하게 됐어요. 말렌코프가 수상 겸 제1비서니까 일단 후계자가 됐습니다. 말렌코프. 근데 이 사람 참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권은 누가 잡았느냐? 베리아입니다. 이 비밀경찰 총수에다가 내무장관을 겸하고 있었어요. 군부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베리아.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 공산당 간부들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이건 완전히 살인마. 베리아. 스탈린과 고향이 같아요. 그루지아 출신이니까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베리아가 딱 실권을 잡았습니다. 왜냐? 모스크바를 장악하는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크렘린의 경호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경호실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크렘린 파워센터. 그래서 이 말렌코프, 후리쇼프, 불가닌, 카카노비치 이런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언제 베리아한테 불려가가지고 총살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리아 제거 계획을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후르쇼프입니다. 이 사람이 서기장이었어요. 서기는 당의 조직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요직에 있었습니다. 후르쇼프는 사람이 아주 투박하고 정의감이 있고 인간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자비할 때는 무자비하고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일종의 정치 장교로서 거기서 심리전 대민 관계를 담당했던 아주 역사적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당서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숙청한 사람이기도 해요. 후르쇼프가 이제는 베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도청당할까 싶어서
산책을 하면서 접촉을 해요. 말렌코프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관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리아를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후르쇼프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오니까 다 협조하기로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제거하느냐. 이 공산당에서 독재자를 제거하는 하나의 이게 모범 사례입니다.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식으로 해요. 일단 베리아에 대해서 이 동료 정치국 위원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후르쇼프가 어떤 꾀를 내느냐 하면 정치국 회의를 딱 했을 때 거기서 베리아가 제안한 것을 후르쇼프가 나서가지고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버립니다. 베리아는 깜짝 놀라는데 의외로 많은 정치국 위원들이 동조를 해요. 후르쇼프에 동조를 해요. 이러니까 베리아가 기가 꺾입니다. 그걸 통해서 후르쇼프는 사인을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베리아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사인을 주면서 심리전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6월에 스탈린이 죽은 3개월 뒤에 정치국 회의를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할 때 문제는 이 정치국 회의에 무기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군 장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리아 체포는 군 장성, 특히 그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주코프 원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주코프 원수가 직접 권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주코프 원수가 권총 차고 들어오는 걸 막을 경호실은 없죠.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정치국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후르쇼프가 딱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에 베리아의 나쁜 짓을 쭉 열거하면서 베리아는 아마도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 이래버립니다. 간첩. 베리아가 다른 사람 다 죽일 때 간첩으로 몰아 죽였듯이 이번에는 베리아를 간첩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에서 해임하고 체포할 것을 결의합시다 하니까 만장일치로 정치국 회의에서 결의를 해요. 이때 말렌코프가 앞에 있는 배를 누르니까 주코프 등 군 장성들, 기라성 같은 군 장성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리아를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코프가 권총을 빼가지고 베리아를 겨냥합니다. 베리아는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손이 갔어요. 그걸 후르쇼프가 막았어요. 권총을 꺼낼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 권총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리아가 체포되고 그해 12월에 여러 가지 뭐 반당 혐의 이런 걸 씌워가지고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 뒤에 후르쇼프가 실권을 잡죠. 역시 베리아 제거 작전에 제1공을 세운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후계자가 아니라 새로운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혁명에 목숨 건 사람이 혁명 지도자가 되고 따라서 같이 목숨을 걸었던 동지들이 한 세대 정도 권력을 누리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5.16 주체 세력이라든지 12.12 주체 세력 다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험할 때 목숨 건 사람이 그만한 권력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또 정당한 대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르쇼프 또한 1964년에 비슷한 방법으로 정치국 회의에서 브레즈네프에 의해서 배신당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1964년 10월입니다. 10월. 그때도 후르쇼프는 이게 무슨 회의인지, 회의가 소집됐다고 해서 갔더니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농업 문제를 토의하는 줄 알고 떡 갔더니 브레즈네프가 나서가지고 그동안에 후르쇼프가 잘못한 것을 쭉 열거를 하면서 해임하겠다 하니까 그때 후르쇼프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후르쇼프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은퇴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은 제명된 것인데, 제거된 것인데, 다만 후르쇼프는 스탈린 격화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이제는
숙청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강제수용소도 없애고 그 덕을 이 사람이 봐요. 그래서 소련공산당은 쫓아낸 후르시오프를 대우를 해줍니다. 집도 그대로 살게 하고 뭐 감시를 느슨한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명대로 살고 죽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르시오프는 피의 숙청의 역사를 자기 손으로 마감하고 그 전통에 따라서 본인도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고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이 김정은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제거되면 바로 죽습니다. 김정은은 3대에 걸친 그 세습 악마적 지도자가 저지른 모든 악업을 혼자서 짊어져야 됩니다.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돼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의외로 그날이 빨리 오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언제 오느냐인데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날이 온다는 것이 확실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그날이 왔을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